오늘의 주제는 묻지마 폭력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인데요. 요새 묻지마 폭력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청소년을 둔 부모로서 많이 걱정되는데 정말 이 어려운 난제인 묻지마 폭력에 대해서 오늘 코칭 전문가를 모셔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해주신 이영 코치님께서는요, 현재 주식회사 코칭블루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또 코칭 리더십 센터의 대표님도 맡고 계십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인 묻지마 폭력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금부터 코치님과 주옥 같은 말씀으로 멋진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도 반가운 표정을 안 지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성격도 밝고 그 다음에 인상도 좋다는 평도 듣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잘생겼죠? 네. 아니 근데 주제는 별로 잘생긴 주제가 아니에요. 제 인상이 구겨질 만한 주제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현재 우리 사회에 당면한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묻지마 폭력이 나오게 됐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죠? 물어봐 폭력이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한 대 좀 줘 박을까? 나 맞을만해 한데 줘 박으세요.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오니까 이게 참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코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물어보고 그러고 가는 게 체질인데, 이거 뭐 묻기도 전에 와서 한 대 얻어맞고 이게 쓰러져 있고 또 사라지고 없어. 걔한테 피드백을 듣고 싶은데 피드백 들을 사람도 없어. 이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번 뭐 사회 문제를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묻지마 폭력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인데,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민하는 시간으로 본다면 방송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2012년 8월 22일 이제 작년 이야기죠.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한 제과점 앞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었죠. 한 20대에서 30대 되는 청년이 행인들 또 직장 동료를 칼로 위해를 했다. 참 그 소식 듣고 우리 모두가 놀라고, 이게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저 후진국에서나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것도 상징적인 금융의 한 중심을 이루는 여의도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금년 5월 16일 날에 부산 남포동에서 B군 15살이 이제 학원 마치고 저녁 늦게 귀가하는 A양 17세 되는 누나뻘인데, 하도 500m를 쫓아가서 둔기로 이렇게 머리를 가격하고 또 손도 상해를 입히고, 다행히 이제 이 소녀가 황급히 대피해서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서 부모에게 도움 요청하고 이렇게 했지만, CCTV에 보면 이 청년이 그 여학생이 몇 층까지 가는지 확인하고 돌아간 정말 가슴 선택한 그런 기사를 접해봤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보면 처음에 여의도 사건 같은 경우는 믿었던 직장 동료가 자기를 험담하고 다니는 것에 분개를 느꼈다는 거고, 두 번째 아이는 할머니가 꾸중을 한 것을 참지 못하고 나가서 그냥 지나가는 여학생 보고 자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금년에 또 8월 12일 날 경기도 평택도 이면도로에서 A씨가 그냥 길 가던 행인을 차로 그냥 덮쳐버렸죠. 그래가지고 또 한 10여 미터 이렇게 끌고 나가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이 A씨는 요거 전에 두 차례나 이렇게 해서 또 한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했던, 세 번째 이 차량 덮친 사건이었어요. 이건 사실 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의도보다. 아니, 길 가는데 그냥 차로 그냥. 그 이유가 뭐냐?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저처럼 인상 좋은 사람은 길에 나가면 안 돼요. 참 고민이란 말이에요. 잘생겨도 고민이란 말이에요. 언제 9월 2일 날이죠. 서울 광진구 구이동의 노상에서 공익공무원 박모 씨가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의 어깨를 그냥 칼로 이렇게 찌르는.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외삼촌에게 잔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데 없으니까 나 차라리 교도소 가서 먹고 편하게 있겠다. 어차피 뭐 취직도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참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매겨지는 이름표가 하나 붙게 됐어요. 몇 개씩. 범죄 충동 사회다. 그 다음에 분노 보편화 사회, 자제력 상실 사회, 불안 증폭 사회, 뭐 이런 꼬리표들이 붙게 됐죠. 제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치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 우리는 총이 없잖아요. 그죠? 칼은 어떻게 도망다니면 되니까 그래도. 뭐, 이건 이제 진짜 불안한 사회가 된 거예요. 저희보다도 더 불안한 건 우리 아이들이죠. 묻지마 범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한마디로 무동기 범죄라는 거, 동기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범죄자의 범행 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범행 대상자 또한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는 대상.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이 범인을 어떻게 추적해야 되고 그 범인의 어떤 그 체포망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난감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이 묻지마 범죄는 범죄 특성의 금품을 노리는 어떤 그러한 또 원한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현실에 대한 불만족, 사회 전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표출형 범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받으면 다 나와서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제압함으로써 쾌감이나 승리감을 느끼는 그런 형태의 성향을 띠기 때문에 여성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노인이나 약자들이 상당히 더 불안이 증폭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사전 예방이 쉽지가 않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묻지마 폭력을 행할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게 어려운 범죄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사회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이 묻지마 폭력, 이것이 우발적인 범죄로 일어나는데 제가 한번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검찰청 범죄 분석을 보면 여기 1994년도에 4,264명이 우발적 범죄로 사법 처리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외환위기를 겪고 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특히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나와서 국제적 금융위기가 오면서 최고치에 갔어요. 이때는 우발적 범죄로 사법 처리 대상자가 6만 명이 넘어서는 조금 수그러들어서 2010년도 통계가 53,084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게 우발적 범죄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왜 제 주변에는 여러분들처럼 다 이렇게 선하시고 다 좋으신 분들만 있고 또 그런 분들만 교류하니까 이게 길 가다가 나는 고등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야 그러면 예 아저씨 뭐 이러지 어이씨 이런 애 못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겁나요. 담배 피우고 가면 저 건강을 좀 그러면 째려보면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말도 못해. 그러긴 한데 근데 주변에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얘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제 주변에는 달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묻지마 범죄 피의자들의 직업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봤더니 무직자가 63%, 일용 노동자가 24%, 회사원 5%, 고물 수집하시는 분이 4%, 농업이 2%, 점원이 2%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경제적 빈곤층이라는 겁니다. 경제적 빈곤층이 87%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력이 나오게 되는 한 3분의 2, 3명 중에 2명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어떤 불만족 이런 것들을 사회의 불특정 다수를 향해 표출하는 형태가 아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어떤 묻지마 범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관에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응답에 설문에 응한 사람의 93%가 나도 언제 어디서 묻지마 범죄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불안하다 이런 심리를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신이 깊어지죠.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불신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가치관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이 33개 국가 중에 신뢰도가 20입니다. 이게 몇 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제가 묻지마 범죄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르긴 한데 저는 이런 영화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사람. 이웃 사람들. 그 이웃이라는 말이 얼마나 정겹고 정말 이렇게 나 근데 사회에 좀 그렇더라도 그거는 영화를 좀 개인적으로 안 만들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사람들의 불신을 조장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커가요. 특별히 국가에 대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커갑니다. 국가 만족도 47개국 중에 45위, 3위 했습니다. 동메달 끝에서. 중국이 83% 국가에 만족하고요. 대한민국은 9%가 만족한다. 이거는 국가 지도자도 똑같다 그럽니다. 에티오피아나 방글라데시보다는 낮아요. 이것도 몇 년 전 통계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떻겠어요? 국가에 대한 불만이 커가고 사회, 우리 구조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커가다 보니까 불행을 느낀다. 정말 불행해요. 현재 2013년도 통계를 보면 34개국 OECD 회원국 중에 행복지수가 하위권인 27이랍니다. 27.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오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문화적인 어떤 수혜를 누릴 것 같고 뭔가 유행의 최첨단을 달릴 것 같아서 참 많이들 오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27이라는 거죠. 불행하게 느낀다. 참 불행. 그러다 보니까 지역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사회적 안전망이 점점 붕괴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이따도 나눠보겠지만은 저는 이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거나 또 묻지마 범죄를 줄이고 또 범죄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점점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하고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안전망 또한 점점 붕괴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묻지마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다들 생각해 보시겠지만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7%가 경제적 빈곤층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 경제적 위기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것에 대한 내 대처 능력의 부재, 내가 아무리 길고 날르고 열심히 해도 내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더 절망감, 이런 것들이 묻지마 범죄로 사람들을 끌어내고 있는 첫 번째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청년 실업, 또 베이비 부모들의 노후 대책 없는 은퇴, 또 리먼 사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현상을 좀 부추기게 되죠.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범죄가 급증했는데 우발적 폭행으로 사법 처리가 된 사람이 6만 명이 넘어섰었죠. 피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고, 두 번째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회적 낙오에 대한 무력감과 분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사회적 낙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 또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걸 좀 떠나서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대를 이어서 가는 어떤 사회 어떤 천민이라든지 하층민으로 전락한다는 것에 대한 또 분노랑 이런 것들,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 못해서 난 낙오자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또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사회 부정을 이 사회를 향해 마음껏 그냥 표출해버리는 거죠. 또 자신이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 기회가 원천 봉쇄된 것이 기득권층의 어떤 기득권 확보에 있다. 이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다. 이런 것들이 또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몰게 됩니다. 지금 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외톨이 국내에만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제가 알기로 서울 시민이 한 1200만, 얼추 1400인가 200만 된다고 봐요. 도식적으로 한 1000만 잡아도 얼추 한 10% 정도가 서울시를 그냥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의 비중이 내가 사회적 낙오자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 분류가 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개인주의와 가정애체, 극단적 이기주의, 그런 자기중심주의가 공동체 의식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이혼율이
금년에 이제 1위로 올라섰죠. 가족 부양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야 되기도 하지만 또 사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점 인식이 흐려져 가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묻지마 범죄에 나오는 연령층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20, 30대가 주류가 아닙니다. 상대 40, 50대도 많고요. 50대 이후 60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지나친 경쟁의식 이런 것을 통해서 와해가 되죠. 아까 여의도 사건 같은 경우로 봐도 직장 안에서 정말 끈끈한 동료애가 있었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보담해 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기업 내에 점점점 번져가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에 이제 코칭을 요즘 이제 기업에서 저희 코치들에게 많이 요구하는 그런 기업 교육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들어주고 수용하고 품어주고 함께 가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서 그의 잠재력이 스스로 마음껏 펼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쪽으로 가는데 하여튼 그것이 이제 이런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좀 더 상쇄하고 공동체 모드로 가자 이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고 싶은 거는 그런 묻지마 범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제가 좀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두 가지 각도로 우리 홍범성 교수님과 곽경대 교수님 우선은 제안을 해놓으셨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소개를 드리면 사회적 분노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묻지마 범죄가 아까 87%가 경제적인 빈곤층이었다면 그 중에서 또 76%가 전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범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형사 정책이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체벌 위주의 형사 정책이라면 예방하고 뭔가 그들을 후속 관리해주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면 교도소에 법학자나 교육학자, 심리학자 이런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좋아서 재범률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곽경대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서 개별 상황에 맞게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주자. 그래서 필요하면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아니면 경제적 지원 등을 적절히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단체들하고 또 이렇게 이웃과 상황, 주변의 여러 가지 이런 분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것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야 된다. 이 두 사회적 분노 관리 시스템 맞춤형 사회 안정망 구축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묻지마 범죄를 개인 탓으로 돌리지 말고 국가와 사회 이웃이 함께 감내해야 될 공동체적인 책임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거나 더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적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베이비 부모는 1955년에서 63년 9년 동안에 배출됐던 세대들이죠. 제가 65년생이니까 저희 한 2년 선배 세대들까지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입니다. 지금 현재 2010년 기준으로 712만 명, 14.6%가 있고요. 일본의 그 탄케이, 일본은 그 베이비 부모를 탄케이 세대라고 하는데 일본보다 많습니다. 일본은 680만 명, 일본 인구의 5%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보다 30만 명이 더 많은 14.6%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국가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사회에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그 양질의 교육도 받았고 또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세대죠. 고도 성장이 아주 밑거름이 됐던 세대입니다.
저는 고도 성장의 끄트머리 잠깐 줄 잡고 따라갔어요. 자, 과거 어느 시대보다 근로 연수가 가장 짧은 연수가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년 퇴직이 굉장히 빨라요, 이분들은. 그래서 보통 늦어도 55세까지는 이분들은 은퇴를 해야 됩니다, 현업에서. 그러니까 소득 없이 노후를 보낼 전망이 굉장히 많은데, 자, 2013년 올해를 기준으로 48세 직장인인 경우는 앞으로 7년 후에 은퇴를 하게 되면 55세에 앞으로 한 23년 동안을 백수로서 지내야 돼요. 23년을. 이거는 어마어마한 불행이자 충격입니다. 근데 더 이거를 가슴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는 건 뭐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노후 준비를 거의 안 해놨다는 거예요. 다 자녀들에게 해외 유학을 보내고 고액 과외를 보내고,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사교육 열풍을 일으켰던 세대 아닙니까? 부동산 거품을 일으켰던 세대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다 여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자기 노후 준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질 않았고, 이런 사회가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거 은퇴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굉장한 파장을 몰고 올 건데, 우선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복지 비용이 증가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또 이것은 베이비 부모 이후 세대, 젊은 세대들의 또 이러한 재정적인 조세 부담을 더 떠나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부모 부양에 대해서 더 인식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더 경제적 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퇴직하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는 경쟁력이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약화될 거라는 지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간산업 발전에 주역했던 이분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인 탄력성을 잃을 거다, 이렇게 나다보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뭐냐? 노후 대비 보유 자산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아까 그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직업을 분류해 봤을 때 87%가 묻지마 변제의 경제 빈곤층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거를 사회가 어떻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를 사회를 표출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베이비 부모 세대는 잠정적으로 앞으로 굉장한 분노를 쌓아놓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몸바쳐 이 시장에서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놨는데 사회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냐 이거죠. 오히려 더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수입이 줄어서 우리 자식 세대가 조세 부담을 더 떠안으니까 오히려 나를 봉양하고 부양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자기들은 대책이 없고 빈곤층으로 지금 굉장히 내몰린다는 거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 뭐 60대 70대 할아버지들의 어떤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자신들의 그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기여했던 것에 대한 보상 없는 것에 대한 허탈감, 또 분노, 배신감, 거기다 당장에 들어오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자식들도 손 내밀기도 어려워. 걔네들도 지금 조세 부담을 떠안고 자기도 아둥바둥 살아가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그 자식에게 부담 안 주려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자살을 많이 선택하지만 그러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제가 내려볼 때는 앞으로 712만 명 정도에 나가는 이들이 다 뭐 묻지마 범죄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들 가운데 묻지마 범죄로 내몰릴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젊은 세대들보다. 이게 상당히 제 나름대로 고민되는 묻지마 범죄 앞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연령층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사실은 정책 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이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제 나름대로 이제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 우선 그들의 숙련된 노동력을 다시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숙련된 노동력이 다시 사회에 환원되고 활용되고, 또 후진들에게 자신들의 기술을 전수하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지 못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기간에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기업과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묻지마 범죄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회적 낙오자라는 그런 어떤 절망감 때문에 묻지마 범죄를 내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퇴직은 했지만 아직도 내가 그동안 평생을 쌓아왔고 자식을 키우고 국가에 또 사회에 기여했던 내 기술이 스피드를 좀 떨어져도 아직까지 내가 기여할 만하고 아직까지 쓸만하고 아직까지 내 존재감이 확인된다. 이것만 가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안전망은 구축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 다양한 은퇴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존재감을 확인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은퇴자라고 할 때 꼭 노인 일자리까지 안 가도 한 50대, 60대 전후만 해도 벌써 이렇게 제가 기업에 임원들 코칭에 들어가면요 임원들 되면 벌써 자기 노후에 퇴사하고 뭐 할지가 가장 코칭의 메인 이슈 메인 이슈. 이거는 좀 그렇죠. 회사의 영업실적 내는 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임원들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 후에 나갈 때 뭐 할 것인가 이게 최대 이슈란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제가 국내 한 그 굉장히 아마 손가락으로 치면 제 규모로 보면 제일 큰 규모일 거예요. 그 업체하고 지금 그 은퇴자들을 위한 은퇴자 설계 코칭을 개발 중에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걸 해줄 거냐 이거죠. 이거는 이런 코치들이나 이런 개인 기업, 민간 기업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함께 참여하고 관련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청년 실업을 위한 진로 취업 상담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은퇴자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한 5년, 10년 안에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한 20년, 30년을 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자에게 저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우선적인 주거안정 기회나 사회 문화적 혜택에 대한 우선 제공 등을 통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부양을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나서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자기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을 탁 털고서 이렇게 나서겠느냐, 또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래 조금 내가 어렵지만 그래 국가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같이 우리 부모를 같이 남은 여생을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안정 또 관계적인 안정감이 충족이 돼야 이게 묻지마 범죄로 내몰리지 않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또 중요한데 종교기관이나 민간시설, 동사무소나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서 실버대거나 실버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관계적인 고립을 방지하고 소속감과 관계적 안정감을 누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제 그 교회라든지 성당 이런 종교기관에서는 노인 세대들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에서 끌어안아서 그분들을 같이 어떤 돌봄의 대상으로 집어넣어줘야죠. 묻지마 범죄에 내몰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뭐냐면 혼자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립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내밀 대상이 없다는 거죠. 절박한 거예요. 그 절박감이 마지막에 절박감에서 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살할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관계망 안에만 들어와줘도 상당히 이런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는 청소년 및 청년 세대에 대한 인성교육을 또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죠. 한국 사회가 지금 인간관계 갈등이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훈련과 연습이 부족한 사회입니다. 정말 코칭 교육 들어가 보면요, 정말 몰라요. 경청, 지금도 이제 저한테 훈련받은 한 분이 그냥 경청 하나만 했는데 애가 진짜 휙 바뀌었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렇게 엄마에게도 찍히고 문제가 같았는데 경청해줬더니요, 세상에 자기가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자기 얘기 들어주니까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그 초등학교에 전교의 문제아가 있어요.
부모가 없이 따돌림 당하는, 애들도 왕따 시키는, 걔를 끌어다가 집에다 데려다가 숙제하자고 친구 대주고, 이번 시험에서요 걔는요 90점대고요 그 20점 이하 바닥쳤던 전교 문제 꼴찌가 80점대로 올라가가지고요 학교가 뒤집었어. 그 다음 시험 가니까 엄마들이 다 그래요. 걔가 이제 제이인데, 야, 그 제이보다 제이는 몇 점 받았냐? 제이는 몇 점 받았냐? 그거. 걔도 올라냈는데 너 뭐하냐? 그리고 엄마가 이제 저한테 와서 계속 감사하는 게, 고치는 경청 하나 있는데, 경청.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이야. 경청 하나 있는데 애가 받겠다. 폭력적 의사소통 배경에는 참음보다는 주장이라는 미덕이 지금 사회에 번져 있어. 우리 세대는 참고, 인내하고, 내가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내 주장, 나의 불편, 나의 손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내 권익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 미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조금 있으면 인터넷에 글 올리고 뭐 탁 해가지고 또 컴플레인 걸고 탁 해가지고 손해배상 받고 기업에서부터 그 선물 보따리 오고 이렇게 안 하면 그 멍청한 일. 왜 손해보고 있냐 이렇게 당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 있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이 아이를 따라 붙여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서대문에서 그 학교폭력 마구마구 토크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일선 경찰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계도할 것이냐. 그래서 만나면은 가급적 이렇게 들어주고 상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소년 담당하는 우리 코치님들도 가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그 정말 이렇게 미숙함으로 왔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남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일하시는 분들 최대한 걸 배려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일단 학교에 딱 들어왔을 때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정말 아이들 가르쳐야 될 위치인 분들에서부터 이 아이들을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뭔가 한 번이라도 만나주고, 한 번이라도 대화해주고, 한 번이라도 두들겨주고, 그래 괜찮아,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필요하면은 학교에 보면 요즘 이렇게 방과후 지도교사를 넘어서 코칭 교사들도 많이 배치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상담을 넘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미래의 꿈을 그리게 하고 가능성을 찾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보완이 따라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평생 낙오자를 찍혀서 한 번 실수가 평생 가는, 그래서 묻지마 범죄를 내몰리는 일은 많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게끔 코칭을 많이 하시나요? 저희도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이제 개발업체의 또 그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맞춰가야 되지만,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자기의 어떤 그 남은 인생에 대한 인생 설계에 대한, 그러니까 하프타임 라이프 설계, 하프타임의 꿈을 찾고 그것을 향해 대한 어떤 가능성과 소망, 기대감을, 희망을 갖게 하는 쪽에 초점이 하나가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경제적인 어떤 여건을 마련하고 자산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또 자산 운영에 대한 코칭, 두 가지 큰 각도로 우선은 메인으로 잡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이제 관계망에 대한 거, 친구들도 자꾸 떠나기 시작하고 가족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망에 대한 것이 이제 그 밑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 후반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라이프 설계와 경제적인 어떤 설계를 두 축으로 해서 관계적인 걸 깔아가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와서 실행해 봐야 돼요. 지금은 국가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기금을 확보해 놨고, 은퇴자 설계 쪽으로 이제 이런 기관들에게 의뢰를 하고 사업을 펼쳐나가려고 국가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예, 저는 나쁘진 건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사회에 나오면서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굉장히 힘든 세대다. 왜냐하면 아파트값도 오를 대로 다 올라서, 이제 근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자기가 번만큼 아파트값도 많이 오르고 이제 그러면서 부를 많이 축적을 한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어떤 이득을 많이 본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잘 나가고 계시는 분들은 은퇴하고도 잘 나가실 것 같은데 현재 이제 못 나가고 계시는 분들은 은퇴하고도 결국 또 못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부분들을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걸 마련해줘야 되는지 좀 그게 좀 애정들려서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러면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갔을 때 그렇게 그 현재 지금 쪼들리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뭘 하셔야 될지 저도 아직은 대안은 없는데요. 네. 하여튼 그 베이비 부모 세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굉장히 영웅 대접해 줄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뭐 저차한 뜻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예. 정말 수고하셨고 아버지로서 저 힘든 시기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끌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열심히 하셨어요.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진 분들은 뭐 불편함이 없이 살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제가 정치 현재가 아니니까 저도 마땅한 대안은 없어요.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또 국민연구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젊은 세대들이 떠나야 될 거긴 한데 이제 베이비 부모분들이 국민연구를 많이 듣지 않았지만 세태부터 많이 제일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죽음이 또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다음 세대들이 떠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기금이 만약에 사라지고 되면 또 본인이 못 받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참 베이비 부모가 참 뜨거운 감자인 것 같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오늘 관점에서 그분들의 어떻게 평생 노후를 마련해 줄까라는 각도는 저는 대안은 없고요. 다만 이분들이 그런 이제 궁지를 몰려갈 때 묻지마 범죄를 내몰리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들이 이제 고려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은 전혀 대안이 없어요. 혹시 자녀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10살, 7살입니다. 마흔에 첫애를 낳아서 아주 늦게 낳았어요. 이제 막 키우는데 전념합니다.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까 좀 전에 경청하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애, 저도 이제 애가 지금 5살이에요. 근데 애가 한참 이제 말 안 듣기 그런 막 시기인데 애들 인성교육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저도 좀 난감하기도 하고 우리 아내하고도 의견 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 있었던 얘기인데 애가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첫째를 때렸어요 머리를. 근데 엄마 애가 나 때렸어. 근데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때렸는데 왜 때렸다고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애가 때렸다고 잘 두고 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이제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뭔가 교육적으로 그러죠. 서로가 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엄마 아빠가 따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애들 인성교육이나 좀 키울 때 그런 것들 좀 잘 많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사실은 그래서 한 2007년도부터 부모 리더십 코칭 과정을 개발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은 이제 서대문 지역이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들어와 있고 부모 리더십 코칭 과정이 아버지 학교보다도 변화의 강도가 몇 배는 세다고 들어가신 분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강도를 완전히 삶에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 리더십 과정 2달 마친 분들은 1년간 저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매주 그 어떤 적용 사례를 나누고 계속해서 나갑니다. 부모들이 굉장히 여기에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안 빠지고 오죠. 이제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엄마들이 오는데 아빠 좀 해봐요. 아빠. 이제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저녁에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을 이용해서 아빠들 반을 개설해보자. 지금 이제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아빠들 반은 몇 번 개설해봤는데 아빠들은 잘 안 올라 그래.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하나 이제 집필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아이 키운 지가 10살 뭐 7살 그래서 뭐 쓸까 했는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제가 부모 리더십 코칭 내용을 제 삶에 적용하고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사례들을 그걸 책으로 좀 내달라고 계속 수강생들이 몇 년 전부터 얘기해서
드디어 못 이겨서 이제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올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제목은 아빠 천국만큼 사랑해. 우리 둘째가 저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둘째 여자분이 남자예요. 첫째는 남자고. 한 번은 물어봤어요. 큰애하고 둘째한테 너 아빠 무섭냐 했더니 아빠가? 아빠가 뭐가 무서워. 제가 엄하긴 한데도 걔네들은 저를 무섭다 생각하는 친구라고 여기겠고 내가 아빠 노릇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저도 실수할 때고 뭐 이렇게 때로는 안 돼서 내가 가르치면서 못했다 제 가슴을 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해 나가고 있고 더 잘해갈 방향을 갖고 있구나. 현재는 그래요. 물론 이제 또 사춘기들 가면 또 저도 이제 가슴앓이하고 또 그때 가는데 대처해 나가야 되지만 지금 부모 리더십 코칭의 원리대로만 갈 수 있다면 정말 그 시기들은 너무나 무난히 넘어가고 오히려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로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최고로 가능성을 키워줄 시기였어라고 해줄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거쳐갔던 분들이 막 그렇게 글을 올려요.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이 이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그냥 한쪽에서 제가 소리 없는 조용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리더십으로 해서 강의 한번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좀 온라인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질문은 아니고 윤 기자님 느꼈던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도 은퇴 시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듣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대만에 여행을 갔을 때 지하철역에서 이제 길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당황하고 있으니까 여기 머리가 희끗하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먼저 다가오시더니 영어로 유창하게 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대만은 이렇게 어떤 은퇴 후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재능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를 통한 봉사활동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큰 감명을 받았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최근에 보면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도 보기도 했는데 근데 앞으로는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 자체가 더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분야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고문 같은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재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은 뭐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그런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미국에 여행 갔을 경우에는 맥도날드에 갔는데 거기도 진짜 백발 할머니께서 주문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선진국은 이래서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약간의 그런 사회적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이 거기서 뭐 주문을 받는다 그러면 뭐 일처리가 늦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편견을 좀 타파해서 어떤 재취업의 기회가 이렇게 더 많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저는 그런데 우리 그 사회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는 높아요. 서울시도 보면은 서울시에서 저런 정책을 피는 이런 것들이 깜짝깜짝 놀랄만한 게 많아요. 얼마 전에 보면 밤늦게 귀 가는 여성 불안하신가요? 여성 지킴이 저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드신 어떤 어르신들 남성분이 하긴 또 불안하다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한 2명 정도라도 그분들이 일자리도 되고 학교에서 보면 급식할 때 이제 그 할머니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급식 봉사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고 신호등에서 사실 신호등에 있어서 제가 깃발 안 해도 되는데 취업의 기회죠. 일정이 작지만 근데 그런 거 수준에서 넘어서 이제 전문성을 더 어떻게 그분들이 활용하고 아까 말한 대로 영어 대만에서 통역해주는 그런 거라든지 전문성을 더 어떻게 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제가 이번에 그 5인 5색 자녀 살리기 명특강 이제 서대문 구청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정말 진짜 고민들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나는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게 무감각했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분들은 너무너무 고민하고 생각해보니까 맞아, 얘 10년 전보다 너무 달라졌어. 개천, 조경부터 계속 바뀌고 좋아지는데 야,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고민하는 참여하는 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인벌브 시켜가지고 나간다면 윤 기자님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나갈 것 같다는 기대감은 사실 저는 됐어요. 예. 오늘 여기서 예. 오늘 먼저 수고해 주신 이영우 코치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묻지마 폭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코칭에서 말하는 자존감을 좀 회복해서 사회에 올라가는 정당한 시민으로 역할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12회 토크 세미나는 와이즈닷컴하고 우리 블루 코치님에서 함께 했고요. 오늘들은 작은 시도지만 앞으로는 이런 묻지마 폭력에 대한 많은 대안이 나오는 첫 단추를 끼는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